안녕하세요. 프리다입니다. 오늘은 교차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교차성은 영어로 하면 intersectionality라고 합니다. 교차성은 그야말로 뭐 교차하고 있는데 뭐가 어디에서 교차하고 왜 교차하고 이 교차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번 강의에서 특별히 젠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젠더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 사회 환경, 관계 환경 안에서 특별히 차별을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고정관념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했다면 이번 교차성 강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인식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봐야지 덜 차별이 발생하고 좀 더 평등하게 서로의 인권이 지켜지고 더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차성 개념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강의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인지 감각을 익히고 자기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면 실제로 다른 감각도 함께 발달을 하게 되는 걸 여러분이 살면서 느낄 거예요. 자신이 남성이지만 다른 젠더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면 그만큼 평등인식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 교차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 보다 더 차별이 여기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차별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런 인식적인 명료함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했었던, 그냥 드러났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2020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숙명여대에 한 학생이 법학과에 입학을 이제 허락받아서 법학과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성별 정체성이 트랜스젠더였어요.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체화해 가서 자기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분이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고 지원을 하게 됐고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숙명여대 학생들은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여성으로 성별이 자기 스스로를 정체화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성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나 뭐 그 이유는 분명하게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되겠지만 이렇게 교차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난 건가를 볼 수 있을 때 이제 그 교차성을 이제 그 상황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남성에 비하면 일반적인 뭉뚱그려서 그냥 일반화된 그냥 그런 개념을 강의에서 편의상 쓰겠습니다. 그냥 남자라고 하는 다수 집단에 비해서 여성이라고 하는 다수 집단은 사실은 좀 차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성이라고 하는 약자 집단 안에서 트랜스젠더드 여성,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여성이 지정성별 여성들에 의해서 차별당한 거죠. 그랬을 적에 같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지만 다른 정체와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을 차별하게 되는 구조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 안에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보편적인 인류애나 인간 인권으로 그것이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페미니즘의 내용이 실제로 현실 안에서 다른 여성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다수가 지닌 특성을 충분히 덜 가졌던 충분히 가지지 않았던 그런 결핍된 존재로서의 여성은 배제당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교차하고 있는 거죠.
페미니즘의 여성 해방을 원하는 이러한 여성의 똑같은 어떤 인권의 함양이라든지 인간 존중성을 갖자라고 하는 페미니즘의 모토가 있는 학교이지만 그 안에서 여성이라고 해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특성은 차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차별이라고 그것을 얘기해야 되냐면은 뭐 성별 차별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별 안에는 다양한 성별이 젠더가 있으니까 어떤 젠더가 다수의 젠더가 하나의 소수 젠더를 차별하는 젠더 차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고,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여긴 것은 제가 뭐 숙명여대 학생들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그전 강의에서도 제가 뭐 우리의 의도는 알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학생의 경험이나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숙명여대가 그 학생을 함께 공동체 성원으로 받아들여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못 만났던 학생들이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더 풍부한 인간 이해가 가능했었을까. 정말 같이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종을 경험해서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고 책으로만 보는 것, 또 책도 안 읽고 만나지도 않고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이 인간의 인권에 대한 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숙명여대 학생들이 만약 저는 그 트랜스젠더 여성 그 학생을 환대하고 입학해서 함께 캠퍼스에서 지낼 수 있었다면 아마 숙명여대도 어느 날은 좀 더 젠더 다양성이나 또는 인권에 대한 감각이 훨씬 더 깊고 너무 넓어질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물론 저 개인의 생각이고요. 숙제를 비난하거나 또는 트랜스젠더 그 여학생에 대해서 저는 연대하는 마음은 같지만 누구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교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상황에서 한 사건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특별히 그냥 고정관념으로 강자와 약자의 상황이 갈등이 빚어졌을 때 무조건 강자는 가해자고 약자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이 이원법적인 사고 구조를 우리가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차별이 강자가 그냥 강자 집단에 있는 사람이 약자 집단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게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에게조차 제가 사회적 약자로서의 특성도 있지만 사회적 강자로서의 특성도 제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강자와 약자의 특성을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여러분 모두 다 그러실 거예요. 항상 약자로만 살 수 없고 항상 강자로만 살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교차해서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그 교차하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서로 간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어떤 인식이 필요하느냐 이것을 교차성을 이해를 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나가 보자라는 것이 이 교차성 개념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런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이런 이원론적 사고에서 좀 우리 스스로도 좀 벗어나자. 한예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인권인식이 그래도 남달리 발달하신 회원들이 우리 함께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실제로 내 스스로의 존재가 어떻게 상황에서 강자로 작동하게 되는지 또 약자로서 존재하면서 어떤 다양한 사건과 상황을 만나게 되는지를 좀 바라보셨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그 예를 들었던 이 숙명여대 이야기라든지 교차성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은 책은 이주민 씨라는 분이 적으신 차별금지법이라는 책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이주민 씨가 작성하신 차별금지법. 이 책의 일독을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별 정체성에서 얘기했듯이 남성, 여성 또는 뭐 성에 관해서만 이렇게 다양하게 다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성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존재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의 만나는 교차로에서
다양한 차별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질 상황이 되어서 적어도 이런 차별이 일어났을 때 법적인 조치를 해서 법적으로 명료하게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되고 누가 더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별금지법 제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별 조건으로 흔히 작동하고 있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23개를 얘기를 했던 것 여러분 아시죠?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를 좀 하시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고 그 개념들을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충분히는 아니지만 설명드렸던 성별,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부분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별도 다르고 성적 지향을 어떻게 가지는가. 나의 성별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성적으로 어떤 매력을 지닌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또 뭐 친구가 되고 싶고 연인이 되고 싶고 이런 지향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지향이 다르고 성별 정체성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밖에 나이도 있어요. 나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문화가 뭐 나이를 부르면 안 돼. 특히 여성의 나이를 부르면 안 돼. 이것이 무슨 여성을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예요. 누군가를 나이를 알 필요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를 묻는다거나 또는 종교를 묻는다거나 종교, 나이 또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진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밖에 언어로 인해서 차별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 사회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와 계시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언어 체계가 다 다르고 1차 언어가 자기가 가장 활용하기 좋아하고 편한 언어가 다 다르죠. 저는 한국어가 제일 편하지만 한국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운전면허를 다 한글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통과하면은 안 되죠. 운전은 기능인데 그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첫 번째 언어로 편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알기에는 꽤 많은 언어로 이제는 번역이 되어서 운전면허 종이시험지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게 언어로 인해서 차별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출신 국가, 그리고 출신 민족, 내가 어떤 나라에서 왔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차별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더불어서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또 피부색이 짙은지 좀 더 옅은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임신 출산의 경험, 가족, 그리고 가족이나 가구 형태, 그리고 상황, 그런 가족이나 가구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요소들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학력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학력, 그리고 고용 형태, 이 사람이 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지 부분적인 어떤 비정규직이 있는지 아니면 일일 노동자인지 어떤 고용 형태, 노동의 고용 형태로 차별당하지 않아야 되고 사회적 신분, 오랫동안 한 사람이 점유한 그 지역과 사회와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진 경력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신분들이 어떤 차별이나 우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있잖아요. 특별히 법적 체계 안에서 형을 받아서 형을 치르고 난 이런 전과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신체 조건, 용모들 이런 얘기는 지난번 강의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어요. 신체적 외모 용모, 그리고 장애 여부, 그리고 병력과 병력, 그러니까 병역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병력과 자기가 어떤 질환을 겪었고 내가 어떤 몸의 병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 뭐 과거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23개의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잘 관철이 되고 이해를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법이 정하는 것은 고용과 재화 그리고 어떤 이런 요소로 인해서 고용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권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것과 직업훈련에 있어서 이런 것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행정과 사법 절차,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대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런 특별한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23가지의 적어도 이런 요소들이 차별 대상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법에서 좀 보장해 놓으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평등한 문화로 민주적인 사회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법정신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교회 안에서 오용을 하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좀 잘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차별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는 차별 당하셨는지 보시면 너무나 이해될 거예요. 교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강자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학력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학력이 좀 높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학력이 많다. 학력의 그 경력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자지만 사실 이런 학력이 권력화되는 과정에는 참 다양하게 있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나이 들어가는 근력이 다소 없어져가는 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약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의 다양한 특성이 어떤 상대와 맞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저는 강자로서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약자로서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가 피해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 상황을 개선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시각에 우리가 교차성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교차성 개념을 사회학적인 용어로 개념화하고 우리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내고 소개한 사람 이론가로서 킴벌리 크랜셔라고 하는 여성 정치학자 또는 여성학 학자가 계셔요. 이분이 영어로서 글을 쓰셨죠. 그리고 이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이 사람의 아티클을 읽고 저도 이 교차성 개념을 좀 이해하고 되게 제 인식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었는데 이분의 아티클은 뭐냐면은 한글로 번역된 것은 인종과 성의 교차점 탈주변화하기예요. 그래서 부제는 반차별 독트린, 페미니즘 이론, 반인종주의 정치에 대한 흑인 페미니즘의 비판이라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흑인이시고 여성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두 가지 정체성 안에서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인데 흑인이라는 인종성하고 또 젠더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약자의 요소로 여성이라고 왔을 때 페미니즘 안에서 또는 이제 남성 가부장 문화 안에서는 좀 약한 입장이고 또 인종적으로도 백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백인이 권력을 많이 가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흑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있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교차성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차별을 묵과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잘못 바라봐서 차별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이 아티클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티클은 실제로 1989년에 쓰여진 아티클인데 이 개념이 계속 그 이후에 발전이 돼서 교차성이 사회학으로 또는 여러 가지 해방적인 이론을 얘기할 적에는 교차성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개념이죠. 이 아티클에서는 특별히 인종 개념, 남녀 개념,
그리고 이제 계급 개념, 이것이 상호 충돌했을 적에 법적인 사례들이 어떻게, 재판들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사례를 통해서, 노동 현장의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교차성 이해를 못했을 적에 법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티클이었어요. 그래서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 간의 노동 서열을 승진하는 승급 기회에 있어서 실제로 재판에서 흑인 여성 노동자는 같은 일을 했는데 백인 여성보다 자기가 승진의 기회를 늦게 가졌고 못 가졌다라는 것을 제기했을 적에 실제로 이 문제를 재판장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남성 여성의 문제 또는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종 문제하고 여성 문제, 여성주의 두 가지 문제를 교차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그 회사는 여성 차별을 한 적이 없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흑인 여성인 당신이 문제 제기한 이 재판에선 당신은 패소했다라는 패소 판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회사는 그 회사는 여성 차별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봤어야 되냐면은 같은 여성이지만 상대적으로 역사 속에서 약자였던 흑인에게 승진의 기회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나를 살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살피지 않고 이 회사는 대체적으로 남녀 차별에 있어서 차별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기각한다. 이렇게 됐을 적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반영이 됐지만 흑인 노동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차별적인 재판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차별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합법적으로 차별을 합법화하는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랬을 적에 어떤 특권 집단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이런 다층적인 억압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주변화돼요. 그리고 특권 집단이 경험하는 차별 그 원인 바깥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남의 신발을 신기 전에는 그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그 입장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차적 경험은 모든 인종주의에서 일어나는 차별적 이야기, 또 성차별주의에서 일어나는 차별적인 이야기들을 다 합한 그 합보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라는 게 이제 교차적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80년대에 제가 그 노동의 새벽 시를 읽으면서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 안에 이불을 꿰매면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커플이 노동자로서 살아가는데 자신도 노동을 하루 종일 하고 오고 들어왔는데도 자신의 아내도 노동자이고 하루 종일 자기와 같은 노동을 하고 왔는데도 그 아내는 이불 호청을 꿰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이야 이불 호청까지 갈아서 하는 경우는 없지만 옛날에는 이불 겉에 호청을 대서 다 꼬매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불을 덮곤 했는데 그렇게 들어와서도 가사 노동을 해야 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 아내 안에 있는 정체성,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지만 가부장 문화 안에서 들어오면은 이불을 꿰매야 하는 아내로서의 위치가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자기는 이 사회 안에서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낮은 위치에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은 가장으로서 이불은 꿰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노동자로서의 자기 고백을 고백적으로 표현한 시가 이불을 꿰매면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저는 이 교차성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함께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커플이 살아가는 현장 안에서도 집에 오면 가부장 문화 안에서 남자를 더 존중하고 남편을 더 우위에 두는 이 문화적 차별이 여전히 같은 노동계급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남성의 눈으로 고백을 하는 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변화는 어떻게 이어져야 할까요? 그것을 바라보고 표현한 이후에 자신이 좀 더 각성을 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것을 가정 문화를 수정하고 가부장 문화에서 남존여비의 문화를 개선해 가고, 자기 스스로도 그 일을, 아내의 일을 돕는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가사 노동도 나의 노동의 영역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해야 하는 노동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80년대에 쓰여진 시라서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 구성물이에요. 복합적인 상황이 교차해서 드러나는 지점이 차별 현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가 않아요. 다양한 존재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차별적 요소가 어떻게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건지를 잘 봐야지, 모든 차별이 한 가지 이유로만 발생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차별을 지니고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의 복합성을 이해하고 편들어야지만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만 보고 그 정말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신발을 신기 전에 그 사람의 상황에 가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 그것은 마치 내 권리를 나눠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차별의 해결 또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인권의 회복은, 모두의 인권이 회복이 되면 더 개별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확장이 되어요. 근데 우리 편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마치 인권이라고 하는 권력,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인권의 파이가 일정하게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정하게 이 파이를 다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파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차별이 해소가 되어서 이 사람이 좀 더 많은 인권을 획득하게 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내 인권도 더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파이가 아니라 수많은 더 많은 인권들이 확장을 거쳐서 더 넓어진 인권이 만연한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군대 문화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성들은 군대 가지 않아서 자기가 가끔 속상하다. 자기도 군대 가기 싫고 군대 다녀왔지만 군대를 왜 여성들은 안 가고 남성들만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도 여성이 뭔가 여성의 인권을 얘기할 적에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군인들이 안전한 국방 생활을 할 수 있고 충분한 보상을 거기에서 받고 자기 인생의 정말 청춘 시기에 귀한 몇 년을, 2년이죠. 2년 복무기간 지금이라면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젠더 특수성, 남성이라는 것 때문에 간다라고 했을 적에는 억울하죠. 그래서 남성인 나만 가고 여성은 안 가고 이렇게 보면 남녀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2년 동안 충분히 군복무를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정당한 어떤 그 대가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이 가져다 준, 그리고 냉전 시기에 분열되고 파편화되어서 누군가 어떤 국가와 어떤 사회가 더 큰 권력을 가진 사회에 종속되는 이런 냉전의 산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평화의 운동 차원에서 또는 통일을 이뤄가는 차원에서 군복무 문제를 함께 고민해 가야 되는데, 그 차원을 보지 않고 모든 분단 이데올로기, 분단선은 인정하면서 이 안에서 이 문제를 남녀 차별의 문제로만 보면은 굉장히 협소하고 오히려 여성을 혐오하는 문화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 청춘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군복무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져야 되겠죠. 그랬을 적에 이것을 남녀 간의 차별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어서속히 그냥 무조건 징집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도록
통일이나 평화운동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나의 힘을 또 계속해서 연대할 수 있는 이런 시각으로 한다면 좀 더 풍성한 사고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성들도 그런 남성들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고마워할 건 고마워하고 또 자신이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을 통해서 남성도 군대 가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한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서로 간의 어떤 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아주 토크니즘, 작은 부분에서 갈등을 유발해서 서로 간에 싸우게 해서 진실로 그 분단 이데올로기나 분단 상황에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 안에서 남녀 문제로 갈등하면 사실 거기에서 혜택을 누리고 특권을 가지고 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관계에서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정말 우리 힘과 자본과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지만 이 체제가 지속이 되면 더 안전하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평화의 문제나 통일의 문제를 남녀 갈등의 문제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잘못 왜곡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이런 갈등이 누구를 위한 갈등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인권이 누군가의 인권을 편들어서 그 사람이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도록 연대를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인권이 보장이 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나에게도 편하고 더 인권이 나에게도 보장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그 이해가 우리 사회 성원에게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동성혼인 허락하는 동성혼인법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 동성의 사람들을 지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 제도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동성끼리 저도 지금 이제 어떤 혼자 사는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노화되면서 나하고 좀 같이 살 사람은 시스터일 수도 있고 나 같은 늙어가는 한 여성이 있다면 만약에 같이 살면서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특별히 동성애적인 관계성은 아니더라도 동거가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권을 편드는 일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나의 이득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인권 긍정하는 문화에 담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도 오면서 어떤 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출산하는 가족 아빠에게 1억을 이런 모토를 본 것 같아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1년을 줄 수 있다고 했던가 한 달인가 그런 이제 플랜카드가 길거리에 아빠는 육아휴직을 이렇게 기간을 보장하겠다라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래서 그냥 휴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1년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왜 아빠지? 이런 질문이 금세 나오는 거예요. 아빠도 아닌 사람들은 그럼 그런 휴가를 못 가는가?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충분히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차지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누구에겐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휴가 기간을 주지 않고 살다 보니 결혼도 하기가 어려워지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기가 무서워지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모든 사람이 누렸어야 될 권리를 삭제한 사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은 사회생활의 경험이 길다 보니 이제는 아빠에게 주는 어떤 혜택이 굉장한 혜택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모든 노동자가 일정한 기간을 노동 속에서도 유급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은 어떤 과정에서 무급이라도 잘리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이라도 자기가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가지면 저 구호가 가지고 있는 함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빠들에게만 파이를 더 주는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남성 노동자임에도 똑같은 남성 노동자인데 아빠한테만 왜 저런 휴가를 줘? 그러면 아빠 아닌 사람들은 아빠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죠.
같은 직장 안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과정을 밟아가야 될지는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들이 가지는 토론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권을 더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모든 차별은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의 선주민 남성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시아에서 한 사회에서 온 여성 노동자 입장은 그 사람의 인권을 키워가는 일이 나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멀다라고 아마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외국의 미등록 여성 노동자를 돕는 일이 결국은 선주민인 한국인인 나에게, 노동자인 남성 나에게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관심 때문에 방치를 해두면 결국은 그것이 어느 날은 나의 권리도 뺏어가는 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누군가의 인권에 손을 들어주고 함께하는 일이 미래에는 나의 인권을 결국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차별의 연결성은 결국 차별의 연결성으로 인해서 그 차별을 해결해 가다 보면 우리도 포괄적인 인권이 어떤 성숙한 나라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내 인권, 어디에 가서도 내가 가진 어떤 내 내면에 있는 내가 가진 요소들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관심은 굉장히 이 민주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 요소이죠.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인 관점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어떤 옳은 판단을 해감에 있어서 교차성 이해는 매우 소중한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서 인권의 갈등 지역에서, 갈등 이슈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그 교차로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여러분이 좋은 지혜를 제안하실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또 예수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